작은 차이를 얼마나 만들어낼까? 인생이라는 연극에 몰입하기. 제가 제자님들께 가르치는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인생은 참 즐거워. 이렇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인생이 재밌어진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마음가짐이란 한마디로 연기를 하라는 뜻입니다. 인생은 연극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컨대 제가 편의점에서 일한다고 칩시다. 종업원, 즉 판매원 역할로 말이죠. 먼저 그 역할의 성격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최고의 판매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미소는 물론 인사하는 태도가 남달라집니다. 눈부신 미소, 모범적인 인사가 절로 나오게 되죠. 내가 맡은 배역에서 어떻게 뛰어난 연기를 할까? 이런 고민이 인생을 재밌고 즐겁게 살아가게 하죠. 연극은 보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직접 배역을 맡아 인물을 만들어 나가는 쪽이 몇 배는 더 즐거우니까요. 이에 그치지 않고 뛰어난 연기까지 펼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이나 다름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연이고요. 맡은 배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주인공이 투덜투덜 불평만 하면 연극은 엉망진창이 되겠죠? 우리 집도 부자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키 크고 잘생긴 남자로 태어났다면 좋았을 텐데 불평해봤자 자신만 괴로울 뿐입니다. 인생에서는 무엇보다도 어떻게 좋은 연기를 펼칠까라는 고민이 중요합니다. 제 가르침은 하늘에 신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시작됩니다. 신은 인생이라는 연극의 감독이죠. 감독이 홀딱 반할 만큼 좋은 연기를 보여주면 다음에는 좀 더 좋은 배역을 맡게 됩니다. 그 역할도 훌륭하게 해내면 점점 더 좋은 배역이 주어지겠죠. 그러는 동안 차츰 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인간은 불행해져서는 안 되는 존재이고요. 그러니 주어진 환경에서 행복해지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사에도 불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장사도 주어진 환경에서 일으켜야 하니까요. 그러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재미난 인생을 사는 것과 시원찮은 장사를 성공시키는 것은 일맥상통합니다. 똑같이 수수께끼라는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가게가 구석에 있어서 손님이 안 오는 거야. 유동 인구가 적어서 틀려 먹었어. 이런 말만 입에 달고 사니 가게를 번창시킬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강가에 위치한 가게를 얻게 되더라도 저는 그 가게를 일으킬 겁니다. 강 근처에서 장사를 하면 망한다는 속설이 있는데 강물이 흐르거나 제방이 있으면 강 건너에서 손님이 많이 오지 않을 테니 불리하다는 말이죠. 하지만 카타오카 치에조 선생이라면 가게의 위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비록 다리가 짧고 얼굴도 크지만 잘생긴 남자는 저리 가라 할 만큼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러니 장소 따위는 상관없습니다. 가게 주인의 매력으로 아니면 다른 어떤 매력으로라도 작은 차이를 거듭 만들어 나가면 장사도 번창하게 됩니다. 선술집을 열었다면 선술집 업계의 카타오카 치에조가 되시고요. 일종의 게임처럼 말이죠. 인생은 연극입니다. 우리 회사는 이런 자세로 즐겁게 일해 나갑니다. 직장인도 전업주부도 이 마음가짐으로 자기 일에 임한다면 성공합니다. 연극을 하세요. 자신의 배역을 보란 듯이 연기해 보세요.
성공의 힌트는 우선 앉은 자리에서 찾아라. 인생에서의 모든 일에 작은 노력은 중요합니다. 작은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죠. 사업에서도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제각각 결실을 맺음으로써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회사는 사소한 부분에도 끊임없이 집착하는 곳입니다. 일본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기업들 역시 세심한 부분에 집착한 결과 오늘날의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0.01mm, 0.001mm 수준의 미세한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등 작은 차이를 내는데 주력했습니다. 예컨대 예전에는 각 층 바닥에 정확히 맞춰서는 엘리베이터가 1번째 정도다 였습니다. 외국인들은 조금 어긋나는 거야 어때 하며 중요시하지 않았으나 일본인은 달랐습니다. 1번째 엘리베이터는 층 높이가 각각 달라도 정확히 딱딱 맞춰서 섰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서양인이 고안했지만 정작 1번째가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작은 차이를 추구했기 때문이죠. 잘 돌아가는 회사는 언제나 세심한 노력, 미세한 차이를 추구한답니다. 장사가 잘 되는 가게도 사소한 부분에서 차이를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입니다. 전에는 장사가 잘 되던 가게였는데 지금은 손님의 발길이 점점 줄고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작은 차이를 추구하는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요즘은 가게를 확장하려다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이제 더 크게 만들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가게가 오히려 잘 됩니다. 이미 확보한 손님들이 있을 테고 그 손님들에게 틀림없이 만족할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찾아오는 손님은 잊은 채 새로운 고객층에만 눈을 돌린다고 해봅시다. 지금 오는 손님도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새로운 손님을 불러들인들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현재의 손님들을 만족시켜서 그들이 지인에게 소개하거나 알리면서 입소문을 타고 새로운 손님이 찾아오게 하는 것이 빠르겠죠. 지금까지는 텔레비전이나 전단지를 이용한 광고가 효과적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를 향해 광고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 라면 가게 손님이 10명뿐이라면 우선 그 사람들이 만족하고 기뻐할 만한 서비스를 궁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올 손님이 2번 온다면 매상은 2배로 늘겠죠. 게다가 그 손님이 주위 사람들에게 난 일주일에 2번이나 그 집에 라면 먹으러 간다 라고 말한다면 새로운 손님도 따라오는 결과를 낳습니다. 다시 말해 장사는 바깥으로 확장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합니다. 지금 내 가게를 찾아준 손님이 정말 마음에 드는 곳이야 라고 생각할 만한 영업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즐거워집니다. 음식을 대접하는 동안 밝은 대화가 오고 간다면 더욱 즐거워지겠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 가게에 와 계신 손님이 기뻐할 만한 서비스를 끊임없이 개발해서 제공한다면 손님은 반드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 내 눈앞에 있는 손님이 기뻐하도록 만드세요. 엉뚱한 데를 쳐다보면 허사입니다. 그런 다음 작은 차이에 작은 차이를 차곡차곡 쌓아 나간다면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돈이 모이면 이제는 해외로 나가는 거야 라며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 일쑤인데 그러다 보면 세심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죠. 사소한 부분에는 신경을 쓰지 않은 채 큰 계획만을 그리다 보면 10중 8구는 그대로 망해버립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세심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 작은 차이를 만드는 것, 그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자신이 처한 그 자리를 찬찬히 살펴서 작은 차이를 추구해 나가세요. 남을 위한 품위 관리.
성공 비결 중 남을 위한 품위 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다른 사람을 이끌고자 할 때 남을 위한 품위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남을 위한 품위 관리가 무엇일까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 뛰어난 재능에 훌륭한 인격까지 갖춘 멋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고향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렇게 해봅시다, 저렇게 해봅시다 라고 호소하며 열심히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청빈한 삶, 즉 깨끗하고 가난하지만 아름답게 사는 삶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요컨대 옷차림부터 소지품까지 모든 것이 수수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히토리 씨는 품위 관리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본인은 검소하고 수수한 자기 모습이 옳다고 여기겠지만 사람들의 심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처음 본 순간 이 사람 대단하군 하는 생각이 들어 당신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저 사람 알고 보니 대단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차차 자신의 대단함을 알아주기를 기대하지만 그렇게 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진정한 모습을 알아볼 만큼 자주 만나기가 어려우니까요. 처음 만나는 순간 상대가 당신을 보고 한눈에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남을 위한 품위 관리가 필요합니다. 옛날의 귀족들은 성에 살면서 화려한 가마를 타고 다녔습니다. 서민들은 그것을 보고 귀족인지 알아보았죠. 그런 높은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은 서민들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도 천황이 전쟁을 그만두자라고 말했기에 끝났습니다. 천황은 황궁에 살죠. 그저 그런 사람이 말했다면 아무도 듣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가에 달렸습니다. 누군가는 석가모니는 천조가리나 둘둘 감고 다녔어도 모든 이들로부터 존경받았는데 그러니 사람 나름 아닌가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석가모니가 왕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았습니다. 게다가 지체 높은 양반들이며 다른 나라 국왕까지 석가모니에게 고개를 조아리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석가모니의 설법을 황공히 여기며 들었습니다. 석가모니의 출신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가르침이 훌륭하니까 라며 듣지는 않았죠. 애초에 평범한 사람들은 석가모니의 어려운 설법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을 테니까요. 사람들은 설법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높은 분들이 고개를 숙이니까 비로소 훌륭한 사람인가 보다 라며 설법을 들을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타인을 이끌어주고 싶거나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차림새가 지저분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깨끗해야 하고 초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남을 위한 품위관리입니다. 관음보살을 떠올려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죠? 관음보살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처럼 화려하게 치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보기 좋구나,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어야 비로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를 기울이지 않죠. 그러니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죠. 그것이 남을 위한 품위관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제자님이기도 한 마루칸의 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옷차림을 단정히 하세요. 세련되고 화려한 옷을 입으세요. 장신구도 잊지 말고 화려하게 꾸미세요. 그저 허세를 부리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멋지도록 옷차림과 말투에 신경을 쓰라는 말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옳은 것을 알려주고 있으니까 겉모습이야 어떻든 상관없다는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멋진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토대가 필요합니다. 토대를 탄탄하게 쌓은 후에 그 위에다 집을 짓듯이
바람직한 의견을 내세우는데도 품위 관리가 필요합니다. 품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의견을 말해봤자 허사입니다. 품위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다들 내 말은 들은 척도 안 한다라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야 당연하죠. 사람이 가진 속성이 그렇거든요.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랍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현실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를 날릴 생각이라면 날개와 프로펠러를 달아서 정확한 위치에 조작해야 합니다. 현실을 무시하면 비행기는 날지 않습니다. 남들이 내 말에 주목하기를 바란다면 비행기를 띄울 때의 자세처럼 그들이 귀 기울일 만한 조건을 갖추면 됩니다. 앞에서 한 말을 반복할 생각은 아닙니다만 우리 회사는 사기가 오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당신, 사기가 오를 만한 방법을 제대로 적용했나요? 물이 끓지 않을 때는 불이 약하거나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 조직 내에서도 원인에 합당한 처방을 써야 합니다. 지도자란 좋은 말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좋은 말을 하는 건 기본이고 남들이 내 의견을 듣고 싶어 하는 분위기까지 만들어야 합니다.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닌 남을 위한 품위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만 돋볼 생각으로 치장하는 사람은 대체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남을 위하겠다는 생각만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위하고 남도 위하는 일이어야 하죠. 자주 하고 거듭하면 실력이 된다. 계속하면 힘이 된다. 옛날부터 흔히들 하는 말입니다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속하면 힘이 된다. 이게 바로 히토리씨 방식입니다. 저는 옛날부터 중속이라는 말에 착안해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는 어떤 사람이 중속이라는 말은 없는데요 라고 의아해 하더군요. 하지만 제 경험 그리고 세상사를 보더라도 역시 중속이 옳았습니다. 중복할 중자에 계속할 속자 중속, 뭐든지 거듭해 나가야 합니다. 중속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전 어떤 일이든 일단 시작하고 봅니다. 가령 나선형 도로를 주행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겠네요. 저는 일단 진입해 들어갑니다. 둥글게 굽은 길을 따라 한 바퀴 돌면 이전보다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요컨대 처음의 실수를 딛고 한 단계 올라서더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 바퀴 쑥 돌아가고 또 한 바퀴 또 한 바퀴 이렇게 거듭하면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남과의 경쟁은 무의미해집니다. 그러니 일단 해보는 겁니다. 해보면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듯이 일단 부딪혀 봐야 얻게 되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다시 돌아와 개선하고 또다시 돌아와 개선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섭리입니다. 한 바퀴 두 바퀴 돌아 차근차근 경험을 거듭해 나가면서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처럼 일직선으로 곧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둘러보세요. 사실 전기자동차는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 전기자동차가 다시 돌아왔죠. 그러나 옛날의 전기자동차와는 다릅니다. 전지가 다르고 주행거리 면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보입니다. 전보다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어느 시대든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돌아간다고 해서 옛날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시대나 빙글빙글 돌고 돌아 다시 찾아오고 그때의 모습은 어김없이 이전보다 더욱 발전해 있습니다. 빙글빙글 돌기를 거듭해 나가면서 원래보다 조금 더 발전하고 다시 조금 더 발전한다는 말입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다가올 시대에는 거창한 것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인생 만사 작은 차이가 좌우합니다.
작은 차이를 끊임없이 쌓아나가야 하고요. 이렇게 거듭된 작은 차이가 뜻밖에도 커다란 결실을 가져다 줍니다. 장사도 결국 작은 차이를 중속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히토리 씨를 만나면 굉장한 비결을 알려줄 테고 그대로 하면 벼락부자가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그런 기대를 만족시켜 드리지 못합니다. 가게가 지저분하면 청소를 하세요. 언제나 웃는 얼굴로 손님을 대하세요. 메뉴의 음식을 좀 더 맛있게 만들어 보세요. 이런 작은 차이를 기관총처럼 쉴 새 없이 쏟아냅니다. 대포나 원자 폭탄처럼 뻥 하고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총알을 뚜두두두두 연속해서 발사해야 합니다. 작은 차이를 얼마나 만들어낼까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재밌어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여러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회가 오면 욕심을 내라. 뗄나무를 주어 생계를 유지하는 가난한 두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산에 땔감을 구하러 갔다가 커다란 솜보따리 2개를 발견했습니다. 두 보따리의 솜을 판다면 양쪽 집 가족이 한 달 동안 근심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나무꾼들에게는 너무나 큰 행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한 보따리씩 솜을 메고 산을 내려오는 도중 커다란 한 뭉치의 천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300천이었는데 10여 필이나 되었죠. 한 나무꾼이 기뻐하면서 동반자에게 어깨에 짊어졌던 솜을 내려놓고 값이 더 나가는 배를 메고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반자는 이미 솜을 메고 이렇게 많이 내려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솜을 버린다면 헛수고라는 생각이 들어 그냥 솜을 지고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삼배천을 먼저 발견한 나무꾼은 동반자를 여러 번 설득했으나 결국은 혼자서 배를 짊어지고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배를 짊어진 나무꾼이 한참 동안 길을 내려오다가 숲을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가가 보니 뜻밖에도 몇 단지나 되는 황금이 널려 있었습니다. 대운이 텄다고 생각한 그는 동반자에게 지금까지 지고 온 것들을 버리고 황금을 이고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반자는 여전히 여태껏 지고 내려온 수고가 아까워서 그냥 솜을 가져가겠다고 미련을 떨었죠. 그러면서 그 황금은 가짜일지도 모르니 쓸데없이 욕심을 냈다가 나중에 일장춘몽이 될 수 있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황금을 발견한 나무꾼은 하는 수 없이 혼자서 황금 2단지를 지고 솜을 가진 나무꾼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까지 내려왔을 때 공교롭게도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벌판에서 흠뻑 비를 맞을 수밖에 없었지만 불행히도 솜에 물이 흠뻑 젖어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지고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회는 계속 오는 것이 아닙니다. 천재 이루의 기회도 잘 붙잡지 못하면 평생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시대적 변화에 적응해 기회를 포착하고 활용합시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라. 1974년 짐과 요한이라는 형제는 사람들이 당시의 영화관 시설에 불만이 많다는 것을 착안해 10만 달러를 투자해서 플로리다주 쇼핑센터 근처에 레스토랑 영화관을 건설했습니다. 이 영화관은 관객들이 레스토랑 손님과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앉아서 샌드위치나 피자를 먹고 맥주도 마시면서 여유를 가지고 영화를 즐기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색적인 레스토랑 영화관은 문을 열자마자 연일 10,000원을 이루었는데 특히 젊은 청춘 남녀들의 스타일에 알맞았습니다. 영화관에는 정연하게 배열된 전통적인 의자도 없었고 넓은 공간에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있어 따분한 감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멋진 연미복을 차려입은 서비스맨들이 예절바른 태도로 손님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당시
미국 일반 영화관의 입장권이 $5였는데 이 영화관의 입장권은 $2밖에 안 되었죠. 그래도 입장권 때문에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수입은 입장권보다도 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남는 음식과 음료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욱 재밌는 것은 많은 손님들이 이 영화관에서 어떤 영화를 상영하는가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영화관의 가정 같은 분위기였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영화관의 맛있는 음식과 음료를 보고 왔던 것입니다. 영화관 사업은 사양길이라고 기존의 업자들이 한탄만 하고 있을 때 영화를 보는 동시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 영화관이라는 발상의 전환으로 이 형제는 미국 전역에 21개의 체인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불황이라고 다 장사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던 일이 안 된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일에 새로 뛰어드는 사람도 있으며 남들은 불황인데도 호황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된다면 발상의 전환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